태평양 한가운데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이 닻을 내립니다. 갑판 위 선원들이 레버를 당기자 20톤짜리 쇠덩이가 바닷속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30만 톤을 20톤으로 멈춘다고요? 자동차로 치면 1.5톤짜리 소나타가 50톤짜리 덤프트럭을 붙잡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제로도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갈고리가 바닥을 꽉 붙잡아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닻의 갈고리가 담당하는 힘은 고작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닷줄입니다. 수백 미터씩 늘어진 체인이 해저를 질질 끌리면서 만들어내는 마찰력과 무게, 이게 진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숨겨진 과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닷하면 뾰족한 갈고리가 바위나 모래를 움켜쥐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만화에서도 영화에서도 닷은 항상 바닥에 깊숙이 박혀서 배를 붙잡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닷 자체가 바닥을 붙잡는 힘은 전체 고정력의 10%에서 많아야 20% 수준이거든요. 나머지 80% 이상은 전부 체인이 해저에 깔리면서 발생하는 마찰력이 담당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갈고리는 장식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닷줄 체인의 길이는 보통 수심의 4배에서 10배 정도로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심이 100m인 곳에 닻을 내린다면 체인을 최소 400m에서 길게는 1000m까지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긴 체인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쳐지게 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현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전깃줄이 두 전봇대 사이에서 축 처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양입니다. 중력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자연스럽게 만드는 곡선이죠. 이 현수선 곡선이 배를 멈추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가 바람이나 조류에 밀려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 체인이 먼저 반응합니다. 체인이 해저에 깔려 있다가 서서히 들어 올려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작동하는 거죠. 배가 갑자기 확 밀린다고 해서 닻에 바로 충격이 가는 게 아니라 체인이 먼저 그 힘을 받아내고 천천히 들어 올려지면서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인은 단순히 무게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바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거대한 금속 용수철이 작동하는 것처럼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위아래로 출렁이면 체인도 따라서 움직이면서 동적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장력이 계속 변화하는데 체인의 탄성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배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죠. 파고가 높을수록 체인의 유연성이 더 중요해지는데 딱딱한 로프였다면 충격을 그대로 받았을 테지만 무거운 체인은 자체 무게로 완충작용을 하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의 경우를 보면 체인 무게만 250톤이 넘습니다. 미터당 500kg씩 나가는 거죠. 어른 남자 7명에서 8명 정도의 무게가 체인 1m에 달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체인이 수백 미터씩 해저에 깔려 있으면 당연히 마찰력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냥 질질 끌리는 것만으로도 배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하중이거든요. 여기서 마찰계수는 해저 바닥이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래 바닥이면 0.3에서 0.6 정도, 진흙 바닥이면 0.8 이상 나옵니다. 진흙이 모래보다 훨씬 끈적하게 붙잡으니까 마찰계수가 높은 거죠. 그리고 수직 하중은 바로 체인의 무게입니다. 체인이 길게 깔리면 깔릴수록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마찰력도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총 마찰력이 배의 무게보다 수십 배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선박들이 사용하는 닷은 대부분 플라우 앵커라는 타입입니다. 쟁기처럼 생긴 모양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 닷은 체인이 당기면 자동으로 바닥을 파고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배가 닻을 내리면 이 플라우 앵커가 해저를 살짝 파고들면서 초기 고정을 돕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배를 붙잡아주는 건 결국 체인의 마찰력이죠. 특히 폭풍이 몰아칠 때는 체인이 해저와 이루는 각도가 10도에서 15도까지 낮아지면서 마찰력이 극대화됩니다. 각도가 낮을수록 체인이 바닥에 더 밀착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닷과 체인의 규격도 천차만별입니다. 1만 톤급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단 무게가 10톤에서 15톤 전 정도 나가고 체인 길이는 500m에서 700m 정도 됩니다. 미터당 체인 무게는 300kg에서 400kg 수준이죠. AC14라는 타입의 단을 주로 쓰는데 수심의 8배 정도 되는 길이로 체인을 풉니다. 30만 톤급 유조선으로 넘어가면 닷 무게가 20톤에서 30톤으로 올라가고 체인은 800m 이상 필요합니다. 체인 두께만 해도 12cm에서 15cm나 되는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지죠. 미터당 500kg 이상 나가는 괴물 같은 체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체인을 어떻게 내리고 올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양묘기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영어로는 윈들러스라고 하는데 배의 선수 갑판에 설치된 거대한 기계 장치죠. 수백 톤짜리 체인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양묘기는 유압 모터로 작동하면서 이 무게를 감당합니다. 체인이 감기는 부분을 와일드 K라고 부르는데 톱니바퀴처럼 생긴 휠에 체인의 고리가 딱딱 맞물리면서 돌아갑니다. 닻을 내릴 때는 브레이크 밴드로 속도를 조절하는데 체인이 중력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마찰열이 발생해서 브레이크에서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원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체인이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갑판이 진동하고 소음이 대단합니다. 체인이 다 풀리고 나면 배 밑에 체인 로커라는 공간에 체인이 쌓이는데 이 공간은 깊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체인을 올릴 때는 와일드캣이 회전하면서 천천히 감아 올리는데 체인 로커에 쌓여있던 체인이 하나씩 빠져나와서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항공모함입니다. 10만 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배인데 닷 무게는 15톤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전투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라서 닻을 자주 쓸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 항구에 정박하거나 작전 중에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래도 국제해양안전협약인 솔라스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까 체인 길이는 742m로 제법 깁니다. 미터당 337kg 정도 나가는 체인을 쓰죠. 체인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도 재미있습니다. 샤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샤클은 27.5m입니다. 체인을 27.5m마다 캔터 샤클이라는 연결용 고리로 이어주는 거죠. 선원들이 닷줄을 얼마나 풀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샤클을 세어야 하는데 깊은 밤이나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샤클마다 흰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와이어를 감아서 표시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 3샤클째에는 흰 페인트 3줄, 5샤째에는 5줄 이런 식으로요. 어두운 밤에 갑판에서 체인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던 선원이 흰 줄을 세면서 지금 5클 나갔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체인이 바다로 빨려 들어갈 때 나는 쇳소리와 함께 선원들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죠. 대형 선박들은 보통 닷을 2개에서 4개 정도 장착합니다. 한쪽에만 바람이나 조류가 강하게 불 수도 있고 닷 하나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백업용으로 여러 개를 달아두는 겁니다. 솔라스 협약에서는 체인 길이와 품질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16m인 곳에서는 최소 6샤크, 그러니까 165m 정도는 풀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수심의 10배 이상 되는 길이죠. 닻을 내리고 배가 정지한 상태를 요박이라고 하는데 이때 선원들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배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하거든요. 레이더에 가드존을 설정해서 배의 위치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해둡니다. GPS로도 위치를 추적하면서 배가 드래깅, 그러니까 닭이 끌려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죠. 만약 태풍이 접근하는데 닷줄이 끊어질 것 같으면 비상투묘를 합니다. 두 번째 닷을 추가로 내려서 고정력을 높이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체인을 아예 끊고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체인 절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머전시 릴리스라고 부릅니다. 배가 암초나 위험 지역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닻을 올 시간이 없을 때 체인을 끊어버리고 엔진을 가동해서 탈출하는 겁니다. 물론 체인과 닻은 바다에 버려지지만 배와 선원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옛날 범선 시대에는 닷줄로 로프를 썼습니다. 삼이나 마닐라 섬유로 만든 두꺼운 밧줄이었죠. 하지만 로프는 가볍기 때문에 현수선 효과가 약했고 마찰력도 체인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박들은 전부 고강도 강철 체인으로
바꿨습니다. 무게가 고정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체인이 무거울수록 배를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배가 닻을 내렸는데도 밀려났다는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걸 드래깅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체인 길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심에 비해서 체인을 너무 짧게 풀면 현수선 효과도 없고 마찰력도 약해서 배가 쉽게 밀려나죠. 두 번째는 해저 바닥이 너무 무른 경우입니다. 진흙탕처럼 푹푹 빠지는 바닥이면 닷과 체인이 아무리 무거워도 고정이 안 됩니다. 마치 눈밭에서 처바퀴가 헛도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하지만 이 엄청난 무게와 마찰력은 때로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저 광케이블 절단 사고입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은 바다 밑에 깔린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데 대형 선박이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닻을 내리거나 풍랑에 밀려 닻이 해저를 긁으며 이동할 때 이 케이블을 통째로 낚아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8년 지중해에서 대형 선박의 닻이 해저 케이블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하나로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의 인터넷이 70% 이상 마비되었고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복구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죠. 배를 지키기 위한 250톤의 체인이 해저에서는 보이지 않는 국가 기관망을 파괴하는 거대한 갈고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30만 톤 배를 붙잡을 정도의 힘이니 광섬유 케이블 정도는 휴지 찢듯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체인이 해저를 질질 끄는 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산호초가 있는 지역에서 닻을 내리면 체인이 산호를 부수고 지나가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거든요. 수백 킬로그램짜리 쇠사슬이 몇백 미터씩 끌리면 해저 바닥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고정력은 높이되 해저 접촉면은 줄인 특수 닷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닷의 날개 부분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깊숙이 박히지만 면적은 작게 하는 방식이죠. 더 나아가서 아예 닷을 쓰지 않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DPS라고 부릅니다. GPS로 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추진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반대 방향으로 추진기를 돌리고 조류가 밀면 또 그 반대로 힘을 주는 식이죠. 해양 시추선이나 연구선처럼 정밀한 위치 유지가 필요한 배들이 이미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연료 소비가 많고 시스템 고장 위험이 있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실험 영상들을 보면 이 원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100톤짜리 닻이 1만 톤짜리 배를 멈추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닻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배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체인이 서서히 풀리면서 해저에 깔리고 그 과정에서 배의 관성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결국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죠. 체인이 바닥을 질질 끌리면서 파고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스코프는 체인 길이를 수심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3대1에서 7대1 사이를 유지합니다. 날씨가 잔잔하고 짧게 머물 거라면 3대1 정도만 써도 되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것 같으면 5대1이나 7대1까지 늘려야 합니다. 체인을 전부 다 쓰는 배와 로프를 섞어 쓰는 배의 차이도 있습니다. 체인만 쓰면 무게 덕분에 3대1에서 5대1 정도면 충분하지만 로프를 섞으면 가벼워지니까 7대1이나 8대1까지 필요한 거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체인 자체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지니까 현수선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는 오히려 짧은 스코프로도 충분히 고정이 가능합니다. 3대1이나 4대1 정도만 써도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강풍이 예보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0노트급 바람이 분다고 하면 체인을 최대한 길게 풀어서 각도를 낮춰야 합니다. 4대1에서 5대1 이상으로 늘리는 거죠. 각도가 낮을수록 체인이 바닥에 더 밀착되고 그만큼 마찰력도 커지니까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선원들이 쓰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잔잔하면 3배, 보통은 5배, 태풍 나면 7배 이렇게 외우는 거죠. 체인만 쓴다면 수심 곱하기 3에서 5, 로프를 섞으면 수심 곱하기 5에서 7을 기본값으로 잡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야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닻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큰 돌에 구멍을 뚫어서 로프를 묶어 쓰는 수준이었죠. 나중에 나무로 만든 닻이 나왔고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금속 닻이 등장합니다. 중세 시대의 닭은 지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갈고리 모양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갈고리가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체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강철 체인이 대량 생산되면서 현대적인 닷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도 닷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가벼우면서도 강한 재료를 찾고 있고 체인의 설계도 개선되고 있죠. 특히 해저 지형을 미리 파악해서 최적의 닷 위치를 찾아주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GPS와 수심 측정기를 결합해서 가장 단단한 바닥을 찾아내는 거죠. 미래에는 아예 자동으로 닻을 내리고 올리는 시스템이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닻은 갈고리가 아니라 체인이 주인공이라는 것, 무게와 마찰력이 수십만 톤 배를 멈춘다는 것, 그리고 현수선 곡선이 충격을 완화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배가 닻을 내리는 장면을 보시거든 갈고리가 아니라 체인을 주목하세요. 진짜 영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으니까요.